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동시에 통합 지휘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한국 방어가 강화된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발사 버튼을 누르는 지휘관이 전부 분리되어 있었어요. 오산에 있는 패트리어트 부대장 따로, 경북 성주의 사드 부대장 따로, 주한미군 사령관 따로, 주일미군의 사드 지휘관도 따로, 4명의 지휘관이 4개의 체계를 따로따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드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통합됐어요. 오산과 성주가 따로 놀던 구조가 끝나고 단일 지휘관이 두 체계의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보면서 뭘 쓸 건지 결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혁명적 변화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왜 지금 이루어졌는지, 이 통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를 물으면 이야기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단순한 군사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상대가 내도를 자기 포석에 편입시키고 있는데 정작 나는 수비가 강화됐다고 좋아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오늘 이 구조를 세계보로 들여다봅니다. 표면에서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통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아래에서는 한국의 정보 주권이 어떻게 침식되고 있는지, 가장 깊은 층에서는 한국이 가진 전략적 대안이 무엇인지, 보수 주류 매체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뺀다는 공포만 팝니다. 독일 5만 명 빼라, 스페인 마음에 안 든다, 이탈리아에서도 빼라, 주한미군도 뺀다, 이 프레임만 반복하죠. 그런데 진짜 구조 변화는 철수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남아있으면서 존재 목적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트럼프 개인의 변덕이 아닙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시작된 미국의 해외 주둔군 구조 조정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연장선이에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 방향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적 전환을 제대로 짚은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주한미군은 육군 사성장군 브론슨이 사령관입니다. 이건 육군의 기득권이에요. 사성장군 자리거든요. 주일미군은 공군 삼성장군이 맡고 있고요. 문제는 이 둘의 지휘 체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사일로화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하와이의 인도태평 양사령부가 두 사령부를 각각 따로 통제해야 하는 구조예요. 지휘권이 완전히 괴리되어 있고 병렬형입니다. 여기 한국과 일본의 구조 차이가 중요해요.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이 연합사령관으로서 전시작 전통 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주일미군이 자위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역할이 나뉘어 있거든요. 공격은 미군이 담당하고 수비는 자위대가 담당합니다. 역할이 다르니까 분리돼도 돌아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공격 작전과 수비 작전을 미군과 같이 해야 합니다. 사군이니까요. 분리된 채로는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인 겁니다. 지금 한국이 전시작 전통제권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고, 미국도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체질을 바꾸고 싶어 해요. 육군 위주 붙박이 구조를 해체하고 병력 줄이고 해공군 전력 늘려서 유연한 다목적 부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환을 시키려니까 주일미군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사일로 된 두 사령부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미국 내부에서 연구가 상당히 진행돼 있어요. 메가더 시절 극동군사령부 같은 통합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서 두 전력을 유기적인 하나의 군대처럼 물겠다는 겁니다. 인태사령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이 통합의 목표가 뭐냐? 다영역 임무 수행 부대, 멀티도메인 오퍼레이션 MDO입니다. 우주,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여기에 데이터와 인공지능까지 결합해서 제1도련선에서 중국을 차단하거나 격파할 수 있는 부대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지만 눈은 중국을 향하고 있는 다목적 전투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 다영역 부대의 통합 목표가 북한이 아니고 중국이에요. 북한은 신경도 안 씁니다. 작년 미국 국방전략서 NDS에서 북한 대목이 아예 사라졌어요. 남아있는 건 딱 한 줄. Primary responsibility for deterring North Korea. 한국이 알아서 해라. 국방비 많이 올려서
다 떠안으라는 얘기입니다. 미군은 이제 중국 견제와 지역 통제를 위한 다목적 신속 대응 부대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이 그동안 주한미군한테 기대고 있었던 대북 억제력의 상당 부분을 이제 한국이 독자적으로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군은 한반도에 있지만 한반도를 보고 있지 않아요. 시선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방비를 올리고 독자 타격 능력을 갖추고 미사일 방어를 스스로 완성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전시작 전통제권 전환이라는 게 과거에는 한국의 자존심 문제로만 다뤄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안 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누가 봅니까? 한국이 봐야죠. 이 구조 변화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매체가 없어요. 철수냐 잔류냐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으니까 정작 중요한 질문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온지 봅시다. F-35가 들어옵니다. 한국군은 40대에서 60대로 20대를 추가했죠. 거기에 미군 F-35까지 와요. 그런데 이 F-35가 전투기가 아닙니다. 요즘 미군은 F-35를 전투보다 정보로 더 많이 써먹어요. 스텔스니까 접근이 가능하고 기체 안에 들어있는 슈퍼컴퓨터가 정찰 위성 정보와 글로브로크 같은 드론 정보를 통합해서 지상과 해상 타격 부대에 배분해 줍니다. 조기 경보기의 정보 배분기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상황이 급했잖아요. 러시아 체포조가 키우에 들어왔을 때 위성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배분해 준 것도 F-35였습니다. 그러니까 F-35가 많이 들어온다는 건 참수작전이 아니라 정보 허브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따라 들어와야 하고 지금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합동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F-16 빼고 F-35로 전환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작전 개념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킬체인은 탐지하고 결심하고 타격하고 평가하고 재관찰하는 루프를 도는 직렬 구조였어요. 보는 놈 따로 쏘는 놈 따로 평가하는 놈 따로. 아니 미사일이 완행 열차입니까? 몇 초 만에 날아가는데 이걸 줄 세워서 대응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킬랩입니다. 킬체인이 한 줄 낚싯대였다면 킬랩은 거미줄이에요. 보는 놈이 때리기도 하고 때리는 놈이 보기도 하고 평가도 합니다. 각각의 노드가 전부 센서이자 타격체이고 위에 JADC라는 합동 지휘 통제망을 씌워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로 운영돼요. 위협이 이 거미줄에 한번 걸려들면 어디로 움직여도 진동이 전달됩니다. 못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킬랩이 작동하려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전부 연동돼야 합니다. 지소미아가 중요해진 이유가 이거예요. 이쯤에서 다들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연결이 한국방어 강화처럼 보이잖아요. 최첨단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라고.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성주에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 한 대, 일본에 2대가 있어요. 이걸 연결하면 삼각형이 나옵니다. 삼각 측량으로 공중위협의 탐지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이 데이터가 통합체계로 흘러가요. 한 대로는 방향만 알 수 있지만 세 대가 연동되면 속도, 궤적, 착탄 예상 지점까지 정밀하게 나옵니다. 그 위에 COP, 공통작전 상황도가 완성됐습니다. 한국군 사령관이 보건, 주한미군 사령관이 보건, 자위대 사령관이 보건 같은 화면에 같은 데이터를 봅니다.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 완전체예요. 한번 보세요. 중국이나 북한이 미사일을 쏩니다. 한반도 상공을 지나 칠함대 구역 넘어 일본 쪽으로 가요. 몇 초입니다. 한반도에 있으면 주한미군 사령관 관할, 조금 지나면 칠함대 사령관 관할, 일본 쪽 가면 주일미군 사령관 관할. 관할권이 3번 바뀌는 동안 미사일은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전화해서 허락받습니까? 통합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그 통합의 중심축이 한국이 아닙니다. 주한미군 철수 운운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략적 통합력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따라 이미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 통합이 완성되면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에 사실상 군사적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 안보는 미국의 기대는 이중 전략을 써왔잖아요. 그런데 이 군사 통합 구조가 깊어질수록 그 이중 전략의 공간이 줄어듭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일본의 레이더와 연결돼서 대중국 탐지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아무리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해도 이 통합 구조가 보이는 순간 그 말이 안 먹히는 거죠. 이건 외교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 변화인데 이 비용을 한국이 선택한 적이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한국 공군작전사령부의 K2셀이라는 게 있어요. K가 뭐냐면 KAMD 미사일 방어와 킬체인 선제 타격, 이 두 축을 합쳐서 K입니다. 한국군의 독자적 타격과 방어를 총괄하는 핵심 센터예요. 사전에 때리는 킬체인과 날아오는 걸 막는 KAMD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미군 데이터가 안 와요. 미군의 범세계적 지휘통제망 GCCS의 한국용 버전이 있는데 한국 합참의 지휘통제망과 직접 연동이 안 됩니다.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정보의 지적 재산권 문제도 있고 군사정보 공유의 주권 문제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치명적이에요. 김종대 교수가 국회의원 시절 직접 확인했습니다. K2셀이 운영 중이었는데 미군 데이터가 안 오니까 개털이에요. 정보 없으면 킬체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사일 방어도 해야 되고 선제 타격도 해야 되는데 둘 다 정보가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미군의 공식 입장은 더 충격적이에요. 한국군은 이거 필요 없다. 미군 통합망에 편입되면 되니까 별도 체계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군대는 국가 주권을 민감하게 여기면서 독자 정보 체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연합작전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일국의 관점을 포기하는 나라는 없어요. 네이토 회원국인 프랑스도 독자 해কক 재력을 갖고 있고 독일도 독자 정보 체계를 운영합니다. 유사시에 동맹에 원치 않게 연루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역량을 갖추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게 그 정상적 행위를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조조를 다룬 매체가 있습니까? 주한미군 철수공포는 파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보주권 침식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가 절대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판을 뒤집는 변수가 있습니다. 상업위성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했습니다. SAR 합성 개구레이더라는 기술이 있어요. 과거에는 미국 군사위성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악천후에 지상으로 전파를 쏴서 반사되는 시간차를 이용해 3차원 영상을 구현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민간 위성이 다 해요. 군사 위성에만 들어가 있던 성능이 상업 위성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스타링크가 보여줬고 실제로 펜타곤 자체가 상업 위성 정보를 사는 시대로 역전됐어요. 군사 위성보다 민간 위성의 퀄리티가 역전을 한 거예요. 한국은 이 변화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찰 위성 5기를 이미 발사하고 있고 부족한 건 세계 어디서든 사면 되어 범용화돼 버렸거든요. 과거에는 미국이 위성 사진을 줬다 안 줬다 하면서 정보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구조가 깨진 거예요. 구태 펜타곤 정보에 목맬 이유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 줄 정보 자산도 생긴 구조입니다. 한반도 주변 정보를 우리가 수집해서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정보 자주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과거에는 구호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현실이 된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남아있으면서 한국의 정보 자주권이 사라지는 것, 이게 진짜 위험한 시나리오예요. 유비가 형주를 빌렸을 때 문제는 형주가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형주는 있는데 유비의 것이 아니게 된 거죠. 미국 국방전략서에서 북한이 사라졌는데 보수 매체는 아직도 주한미군이 북한을 막아준다고 팔아요. 뭔가 업데이트를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전략적 대안은 뭔지 봅시다. 핵추진 잠수함이 있어요.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디젤은 몇 주마다 올라야 되지만 핵추진은 수개월간 잠수한 채로 작전이 가능해요.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농축 우라늄이 필수인데 미국이 줄 거냐? 안 줍니다. 주는 척도 안 해요. 미국 상원에 까다로운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청문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정부에서 TF를 구성해가지고 의회 설득도 해야 되는데 특히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비확산이 완전히 신념화되고 체질화돼 있어요. 원자력 마피아들이 목숨 걸고 막습니다. 에너지부와 국무부가 주관인데 수십 개법령의 허들을 만들어놨고 한 스텝도 안 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프랑스입니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송영무 국방장관이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어요. 핵 추진 잠수함 때문이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한테 이 얘기를 꺼내니까 매티스가 뭐라 했냐면요. 이건 국방부 권한이 아니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듣기만 하겠다. 거기서 굴욕을 당했어요. 국무부를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번에도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CR도 안 먹히니까 그때 송영무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안이 프랑스였어요. 미국이나 프랑스는 90% 농축 우라늄을 쓰지만 한국은 20%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프랑스가 전홍축을 쓰니까 협력 라인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러시아에서 사는 방안도 검토됐어요. 하지만 러시아는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고 결국 제3의 대안으로 깊숙이 검토된 게 프랑스였습니다. UAE하고 비밀 회담했듯이 프랑스와도 비밀리에 협력 라인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벌써 왔다 갔으니까요. 최근 마크롱이 방한해서 원자력 주기 협력에 합의했는데 이 이면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너네가 안 주면 우리가 다른 데서 한다. 마크롱이 와서 우리가 저를 죽으라면 죽겠다는 식의 강한 연대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요즘 프랑스하고 미국 사이가 안 좋잖아요. 마크롱과 트럼프 사이의 긴장이 오히려 한국에게는 외교적 틈새가 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동맹에 금이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미국이 IAEA와 핵공급 그룹 NSG를 장악하고 있고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해결료를 이 시스템에서 받고 있거든요. NSG가 IAEA 수중에 놓여 있고 미국이 그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프랑스 협력을 미국이 핵무장 전 단계로 보거나 군사적 이용의 규범을 넘었다고 판단하면 원자력 발전소 해결료 공급에 악영향이 올 수 있어요. 굉장히 신중하게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더라도 우리도 살기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 선례가 있습니다. 인도예요. 핵무장을 한 나라입니다. 핵실험을 여러 차례 해서 해결료를 못 받고 에너지 구조가 완전히 왜곡된 나라였어요. 인도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해결료 부족으로 가동률이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풀어줬어요. 연료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NPT 체제의 근본 원칙을 미국 스스로 깨버린 겁니다. 핵무장한 나라에 연료를 공급한다. NPT 체제 원칙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이면에는 미국 원전 마피아의 로비가 있었습니다. 인도의 원전을 팔아야 되니까요. 이란에 대한 핵 원칙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던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는 그 원칙을 스스로 깨버린 겁니다. 결국 로비에 의해 국익 앞에서 원칙이 접힌 거예요. 미국도 어떨 때는 자기가 만든 규칙을 깹니다. NPT 체제요. 미국이 인도한테 연료 주기로 한 순간 이미 금이 갔어요. 원칙을 깬 쪽이 원칙을 들이대면 그건 원칙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한국의 카드를 정리해 봅시다. 정차위성 5기 운용 중 상업위성 시장에 접근 가능, 프랑스와 원자력 협력 카드, 인도 선례라는 외교적 논거, 미국에 줄 것도 있고 없으면 살 것도 있는 구조예요. 물론 인도와 한국은 다릅니다. 인도는 미국의 동맹이 아니었고 비동맹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유도가 높았어요. 한국은 동맹의 틀 안에 있으니까 미국의 반발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와 배터리를 공급하는 핵심 공급망 파트너이기도 해요.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 원칙을 깬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쓸 수 있는 논거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외친다고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도와 한국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냉정하게 따져볼 시점은 확실히 왔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사드와 패트리어트 통합 기억하시죠? 한국 방어의 진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버튼을 누르는 손이 한국군 사령관의 손이 아니라는 걸 이제 구조가 보이실 겁니다. 기술적으로 연결될수록 정치적으로 한국의 자율성은 줄어드는 역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는 건데 왜 불안한 거지라는 그 느낌,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무섭게 연결되고 있다는 김종대 교수의 말. 무서운 건 연결 자체가 아닙니다. 그 연결 속에서
한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게 무서운 겁니다. 프랑스 카드가 실제로 작동할 것인가? 미국이 인도 선례를 한국에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은 정보 자주권 없이 미국 대중국 전략의 톱니바퀴로 고정될 것인가? 이 판은 한국이 능동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미국 구조에 편입되는 디폴트 편입 구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미국의 설계대로 가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떠날까를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으면서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 구조를 아는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 구조 앞으로도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